2026년 2월 9일 월요일 축메이키의 축팬 448화 녹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주시곤 한희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윤서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주시면 됩니다. 축메이키는 프리미엄 블루아이 차단 안경 루크와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태시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주에 축구 얘기 들어가 봐야 되는데 또 그 전에 잠깐 저희 얘기를 하고 좀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인가? 아마 되게 춥다 뭐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계속 추워요. 나는 사실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또 평일에 따뜻했다가 또 어제 그제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조금 풀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괜찮은데 하여튼 요즘 진짜 대체로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움의 약간 강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엄청 심해가지고 뭔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파시에는 뭐 세탁기 돌리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파된다고? 그렇죠. 동파돼서 이제 샌다고. 네네. 영유.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빨래를 돌릴 수 있는 날이 지난주에 계산해 보니까 며칠 없었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쉽지 않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와 약간 진짜 춥구나. 그리고 한 번은 그 따뜻한 물 나오는 네. 보일러라고 하죠. 네네. 보일러가 뭐 얼었는지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안 나와서. 네. 그래서 그 보일러를 약간 강제로 올리고 좀 열심히 돌리니까 그때 나오더라고요. 따뜻한 물이. 다행히도. 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갑자기 공사를 한다고 지금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이제 못 쓰는 상황인데 저희 집이 하필이면 14층입니다. 뭐네. 그래서 이제 매일 같이 이제 14층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가기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날씨까지 그렇죠. 이런데 이제 올라오려면 또 14층까지 이제 걸어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되면 배달도 안 와요 이제. 그렇죠. 쿠팡도 안 오고 일찍 뭐, 던져놓고 오더라고요. 쿠팡도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배달 음식도 못 먹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1층에 막 엄청 많은 그 배달들이 그쵸. 대부분 또 요즘은 새벽 배송이 또 대세잖아요. 그렇죠. 마켓컬리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온 그 배송들이 짜르르 이렇게 막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고 가야죠. 그러고 이제 지금 시즌이 딱 명절 직전이잖아요. 직장인 분들은 이제 선물 세트도 왔다 갔다 할 텐데 저런 그러네. 상황이면 되게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야, 과일 선물 세트 그거 어떻게 들고 가지?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아마 좀 이게 고려를 해서 했겠죠. 그 명절 그거랑. 그렇죠. 네. 그때 사실 엘리베이터 안 되면 여러모로 곤란할 테니까 명절 때 안 되면.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제 사는 아파트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20층에 산다. 근데 너희 집은 왜 엘리베이터가 안 되냐 이러면 좀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휴 전에 약간 마무리된 그런 일정인데. 근데 아파트 저도 그래도 뭐 작년이니까 근시일에 바꿨는데 바꾼 지 좋긴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그렇죠. 저도 다른 그 라인에서 이미 공사를 끝낸 라인이 있어가지고 써봤더니 확실히 좀 전보단 나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뭐 당연히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엘리베이터가 바뀌면 속도도 빨라져가지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죠. 문 여닫히는 것도 좀 빠르고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빠르고. 네. 최신식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종들이 거의 다 근데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하다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뭔가 아마 상가든 거의 비슷한 기업일 거예요. 아파트든 1등 기업이 있어서. 네. 그래서 뭐 바꾸면 좋다. 이제 그쵸. 가정이 좀 불편하긴 한데 또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볼 만한 거는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오늘 본 건데 혹시 5억년 버튼이라고 아시나요? 뭔지 압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5억년 그러니까 버튼이 하나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1초 뒤에 1,000만 원을 줘요. 근데 이제 5억년 버튼이가 누르면은 이제 어떤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서 딱 단절된 공간에 혼자만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이제 5억년을 보내야 된다. 대신 5억년이 지나면 기억을 삭제를 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1초 뒤에 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00만 원을 받고. 현실 세계에 나는 1초만 지났다고 느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세계를 파보면 5억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누를 거냐. 굉장히 철학적인 네, 질문이죠. 맞아요. 이거.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상상력에 따라서는. 네. 와 어렵네요 참. 이게 또 네. 지금의 나는 1초만 느끼겠지만 또 내가 그 5억 년을 사는 나를 또 자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속에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5억 년을 살면은 이제 뭐 기억이 삭제되기 때문에 뭐 기억이 삭제되는 걸 이제 과연 나와 별개의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것도 나인가. 그렇죠. 네. 그 비슷한 예시 중에 블랙미러라고 혹시 넷플릭스 뭔가 드라마라고 할까요? 네,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거기서도 뭔가 비슷한 예시가 있는 게 나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나를 복제합니다. 나를 네. 복제해서 그 나가 좋아하는 온도나 뭔가 내가 좋아하는 요리나 이런 것들을 나를 복제시켜서 그걸 해요. 비서한테. 근데 이제 비서로 태어난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 거죠. 맞죠. 생각도 똑같고.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한정된 공간에 갇혀서 그 일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 뭔가 다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클론이 그냥 나 그쵸. 인가 네. 뭐 그런 문제죠. 아마 뭐 저희는 뭐 지금은 뭐 그런 게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조금만 지나도 뭔가 나올 수도 네.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윤리적 문제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지만 AI의 한 사람의 이제 성격을 복사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뭔가 네, 오랜 조금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모든 그런 신체 조건과 그런 생각과 이런 거를 동일하게 AI 로봇을 만들어서 네. 대입을 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하도 AI한테 사적인 그런 이제 대화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 본인보다 AI가 네. 본인을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학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 뭐 내부 구조나 그런 뇌 구조나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다 다르죠. 그런 모든 전기적 신호와 여러 가지 뭐 과학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추상적인 생각들까지 만약에 정말 AI한테 이식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복제 인간 같은 그런 걸 게 하나 되겠죠, 만들어낼 뭐. 수도 있겠죠. 뭐 하드웨어가 아직까지는 없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네. 하는데 또 모르는 거니까 또. 그래서 뭐 어쨌든 5억 년 얘기로 돌아와 보면 저는 절대 안 누를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게 설정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결국 이제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누른 다음에 기억은 그러니까 5억 년이 지나야 삭제해 주는 거지. 네. 5억 년 버튼 누르는 순간에 삭제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게 저도 저 혼자 있으면 안 누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만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눌러야지 하고 바로 눌러버립니다. 네. 그러고 이제 1000만 원 개이득. 1초가 지난 뒤 1000만 원을 받아요. 개이득. 거기서 이제 참을 수가 있냐. 네. 내 옆에서 친구가 지금 막 무한 연타를 하면서 1000만 원을 복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한 돈 복사 버그니까. 5억 년 세계 안에 나는 5억 년 동안 고통스럽게 경험을 하겠지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결국은 그렇죠. 1초 갔다 네.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이제 1초 갔다 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옆에서 막 정말 눌러가지고 막 20억을 땡긴다. 그런 걸 보면 참기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누를 것 같습니다. 뭔가 한 번쯤은. 네. 이게 뭔가 궁금해서라도.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5억 년 버튼을 누르면 어쨌든 5억 년 그 어떤 세계로 날아가고 5억 년을 살고 거기서 이제 기억이 삭제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 5억 년 동안의 기억이. 과연 그 5억 년이 삭제된 나는 나인가? 그렇죠. 네. 그게 좀 더 굉장히 또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게 한 번 누른다라고 했는데 한 번 눌렀는데 만약에 두 번 안 누를 순 없어요. 제한이 없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한 번 누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억이 삭제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한 번 누른 사람은 현실에 나는 지금 여기서 눈 감았다 뜨면은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연 멈출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전 절대 멈출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약간 이게 만약에 그냥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이것과 비슷한 걸 좀 찾아봐라면은 이제 뭐 건강검진마다 수면 마취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다 뭐 저는 아직 안 받아봤는데 수면 마취를 받으면 정말 눈 감았다 떴는데 바로 1초 만에 약간 다시 현생으로 돌아온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나 네, 그런 그래서 분들 경험을 많이
그 수면 마취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근데 신기하긴 해요. 예. 약간 뭐 따지고 보면 약간 수면 마취 한번 딱 하고 깨면 1,000만 원이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죠. 예. 싶습니다. 그렇겠죠. 굳이 비교하자면. 좀 번외의 소리지만 수면 마취할 때 또 이게 막 헛소리를 많이 한다. 아 맞아요. 예.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좀 두렵긴 합니다. 두렵긴 저도 한데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건강 뭐 당연히 수술 같은 거는 이제 뭐 당연히 네네네. 불가항력이고 그쵸, 뭐 그건 선택 어쩔 수 사항이 없고. 아니니까 네. 뭐 안 하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네. 선택 사항이 아닌데 근데 뭐 건강검진을 선택할 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다. 이제 위내장 대신경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뭐 이렇게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꼭 견디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쵸. 그 막 네. 느낌들을. 예.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위내시경은 이제 식도로 정말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수면으로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구역질 절대 예. 안 하고 참고 버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물리적으로 거의 안 되지 않을까. 약간 물 먹다가 살짝 사람만 네. 들러도 기침이 나오는 캐럭캐럭 그거를 하는, 참을 음. 수 있을까? 근데 또 보면 오기로 한번 자기가 야, 이겨내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도전을 와. 굳이? 근데 또 옛날에 그 나 혼자 산다에서 막 그 전현무 씨랑 아, 네. 건강문제 만든 그 아.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또 좀 수면 마취가 좀 두렵긴 한데 이제 또 그렇다고 비수면으로 식도로 진짜 카메라를 넣고 그걸 참자니 그건 또 절대 못 참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본인들의 선택이겠죠. 근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취가. 네. 근데 또 이제 마취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네.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쵸. 체질만 뭐 이상한 게 아니면 안 맞는 게 아니면 맞죠. 그렇죠. 그게 약간 어려운 분들도 있긴 하대요. 그 수면 예. 마취가. 네. 그러니까 하면 조금 이제 남들보다 더 위험한 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안 하는 걸 권하기도 한다긴 한데 나는 아무래도 아무리 이제 생각해도 아프지 않는 걸로. 네. 네. 아프지 않은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얘기 좀 해봤고 그래서 넘어가고 축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기 2개 준비를 해봤고요. 맨유 토트넘 경기 네. 그리고 리버풀과 맨시티 경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큰 경기가 많아서 좀 주말에 좀 재밌었던 주간인데 일단은 맨유와 토트넘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와 토트넘이 붙었고요. 마이클 캐릭 감독이 연승행진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주목이 많이 됐는데 이어갔습니다. 완전히 압도를 했었죠. 네. 가뿐히 4연승을 달성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기 좀 경기가 로메로 때문에 많이 기울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재 이제 뭐 제가 스탯 보여드리고 있는데 2대 0이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스탯들도 이제 맨유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경기 전체 스탯이니까 퇴장 상황이 좀 이르게 발생해서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뭐 사실 이 스탯을 우리가 좀 많이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분석글을 쓸 때 이제 경기를 보다가 조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우는. 네, 그 중에 보통 저는 퇴장 상황이 좀 일찍 발생하면은 그 경기는 약간 좀 놓고 보는 편이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사실 축구의 뭐 전술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11대 11을 가정하고 가는 거고 네. 11대 10이 되는 순간 뭐 공격하는 입장도 그렇고 그 퇴장당해서 막아야 되는 쪽도 그렇고 다 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이제 의미가 약간 없어지거든요. 네, 그 어쨌든 퇴장을 당한 팀은 내려설 수밖에 네. 없겠죠. 어느 강팀이더라도 사실 네. 내려설 수밖에 없을 전 겁니다. 세계에서 단 한 명 빼고 다 내렸었죠. 네, 그렇죠. 네. 그분은 이제 가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마크맨에 따라가는 그런 디테일한 지시가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결국은 내려서서 그냥 막아야죠 네, 공간. 결국 선수비 학습이 되거든요. 어쨌든 숫자적으로도 열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두 줄 수비 4-4-1 정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양 팀의 지략 대결을 조금 보기가 어렵죠. 1대1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좀 퇴장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스킵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퇴장이 나오면 좀 놔버리는데 맨유가 올 시즌에 퇴장 경기가 벌써 3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대팀- 퇴장 나가는 것도 있었고. 상대 팀이 퇴장당한 게 벌써 3경기. 경기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첼시전도 네. 사실 산체스가 아, 너무 빠르게 퇴장을 네. 당했었고 에버튼전도 걔가 한 10분 만에 퇴장을 당했고. 그때 그거죠. 그 자기 팀. 네, 그 마이클 킨하고 원투펀치하고 이제 네. 사라졌던. 이번에도 전반에 퇴장이 나왔어요. 그나마 그 앞선 2경기보다는 조금 시기가 늦은 타이밍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에 퇴장이 나왔고 맨유 입장에서는
뭐 에버튼전의 패배의 기억이기 때문에 좀 음. 퇴장 PTSD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편안한 상황이었죠 네. 사실. 그렇죠. 게다가 셋 다 홈 경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 맨유 OT에서 입장에서. 있었던 네네.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퇴장 경기를 좀 어제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봐야겠죠. 뭐 물론 한 경기 날려먹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행운은 맨유한테 좀 잘 찾아오는 것 같고. 네, 뭐 아무튼 근데 이거는 뭐 맨유가 운이 좋았다라기보다는 네, 로메로가 이상한 짓을 해서 토트넘한테 약간 네. 불운한 게 아닌가. 사실 그러니까 뭐 경기 리뷰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맨유가 캐릭 감독이 중앙을 되게 많이 씁니다. 중앙 접근을 계속하고 좁은 공간에서라도 음. 계속 찔러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전 상황이 많이 나올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로메로의 그 태클은 전후 상황을 따져봤을 때 네. 크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로메로의 태클부터 뭔가 얘기를 해보자면 로메로는 거친 선수라기에는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태클을 하지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막 좀 거칠게 플레이도 하고 뭔가 다른 선수와의 언쟁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만 뭐 요즘은 뭐 보드 신조 저격해서 네. 뭐 그냥 싸움 닭이죠. 근데 가장 좀 아쉬운 부분, 어이없는 부분은 이런 경기에서 주장이라는 선수가 지금 이렇게 퇴장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팀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상당히 좀 음.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로메로가 이제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다이렉트 퇴장 이번 시즌에만 2개 네. 당했고 그리고 옐로 카드도 8개. 그래서 뭐 옐로 카드도 1등이고 퇴장도 당연히 1등이고. 그래서 이 징계 부분에 있어서 닭보적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이번에 4경기 나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퇴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고 누적이었을 네.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는 한 경기만 결장을 했는데 이제 이번엔 다이렉트 퇴장이 됐고 이제 이전에 퇴장 기록이 쌓이면서 아마 3경기에서 한 경기 추가해서 4경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로메로가 지금 옐로 카드도 1등이잖아요. 네. 8개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네, 경고 누적이 된다고 해서 그 경고에 대한 징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장 누적에 대한- 받으면은 한 하나 경기. 이제 네. 받아야죠, 징계를. 근데 지금 이제 로메로가 8장째 받았죠. 그러니까 2장 남았네요. 네. 두 번째 징계까지. 네. 그러고 이제 이번에 퇴장을 당하면서 4경기씩 게 나왔고 복귀를 하는 경기가 이제 리버풀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0라운드 리버풀전. 근데 30라운드면 꽤 뒤네요. 그러니까 네 경기다 이번에 보니까. 맨유전이 25라운드였고 네. 그럼 6, 7, 8, 9를 네. 빠지고 30라운드를 복귀를 해요. 근데 32라운드까지 하면 이제 30, 30, 32라운드 3경기죠. 네. 3경기 중에 경고를 2장을 받으면 네, 또 하나 추가로 징계가 네. 나옵니다. 그때 그 10장이 2경기 아닌가요? 네, 10장이면 그렇죠, 2경기입니다. 그러면 로메로는 벌써 시즌 끝났네요. 만약에 거기서 2장을 받으면 거의. 네, 그렇죠. 사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장이잖아요. 네. 주장이 이러면 솔직히 안 되죠. 그럼 징계를 몇 경기에 빠지는 거야? 이번에 옐로 카드로 하나 받고 옐로 카드 2개, 옐로 카드 2경기에다 다이렉트 레드세니까 5경기에다가 지금 또 2장 만약에 이제 2경기 추가되면 7경기를 징계로.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이런 것도 아마 기록이 있을 텐데 징계 최다 징계 기록이. 네. 네, 로메로가 21년 8월에 아탈란타에서 토트넘으로 네. 넘어옵니다. 그럼 지금이 26년 2월이니까 한 꽤 많이 됐네요. 만 4년 네. 반 정도 됐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뭐 올해는 됐지만. 네. 근데 그동안 리그에서 퇴장이 6번입니다. 이 기간 동안 퇴장을 기록한 선수들 중에 최다 횟수고요. 그렇죠. 원래 요거에서 좀 독보적 위치에 있던 게 그라니트 자카. 아, 자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자 선생님이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조이 바튼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옛날이고. 네, 뭐 만약에 다른 리그까지 확장을 하자면 이 부분의 대가는 아무래도 세르히오 라모스가 있겠죠. 아, 네. 하지만 라모스는 실력으로 모든 거를 증명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이분은 가끔 일부러 카드도 받고 하여튼 예. 예, 좀 그렇죠. 카드에 일각은 있는 분이긴 해서. 자카랑 뭔가 로메로랑 결이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다혈질이고 이 선수가 좀 거친 것도 있어요. 근데 퇴장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왜 굳이?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뭐 옛날 기억을 돌이켜보면 라모스는 진짜로 사람을 때렸거든요. 네, 그 친구는 좀 이제 좀 다혈질적인 네. 성격이 있고 뭔가 거친 면이 있다면은 자카나 로메로는 조금 더 뭔가 멍청하게 퇴장당하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카도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선수 목 졸라서 퇴장당한다던가 아니면 막 막는다고 선수 배빵을 때려서 퇴장을 당한다던가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로메로도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뭔가 중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굳이 태클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왜 여기서 갑자기 음. 이런 식으로 퇴장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로메로가 거친 선수는 아닌데 좀 이제 흔히 말해서 멍청하게 퇴장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도 약간 좀 파이트형이 있고 아니면 좀 지능적으로 수비를 하는 편이 있는데 사실 저는 로메로는 좀 지능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몸으로 달려드는 네, 스타일보다는 몸으로 네네네. 들이받고 피지컬적인 우월함을 좀 이용한다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IQ로 승부를 보는 선수인데 사실 그런 선수면 오히려 저렇게 부닥치는 상황을 사전에 안 만들고 끊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자꾸 이런 태클이나 이런 경합의 상황에서 퇴장이 나온다는 건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하고는 솔직히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약간 실드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파이터형이면은 아 그래 좀 신체적인 경합에서 우위를 살리고자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라는 뭐 면죄부나 뭐 약간의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좀 아탈란타 시절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 못 봤으니까 로메로의 축구를. 근데 토트넘 온 다음에 느끼는 거는 이 토트넘 팀에 있을 때랑 이 국가대표 아르헨티나 갔을 때랑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 어제 이번 거를 준비하면서 네.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 국대로는 퇴장이 없는 걸로 네, 알고 한 있습니다. 정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아르헨티나 가면 메시가 있고 네. 오타멘디가 있고 어쨌든 좀 그 기강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토트넘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리더니까 자기가 뭔가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고 조율돼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거기서 뭔가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닐까. 로메로가 이제 주장단이 된 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네. 뭐 이제 케인 떠난 다음에 바로 이제 로메로가 뭐 주장단 쪽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때로 따지면 뭐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3시즌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리더십 부분에 발을 걸치고 있었던 건데 음. 뭐 이번 시즌 아예 주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주장이 이제 이렇게 징계로 많이 빠지면은 아마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도 이게 막 주장을 다는 건 아니지만 좀 리더격의 선수인 걸로 알아요. 뭐 그렇죠. 나이도 그렇고 네. 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승 멤버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아르헨티나에는 메시라는 존재가 있고 앞서 언급했듯 뭔가 월드컵 때는 오타멘디도 있었으니까 조금 더 따라줄 수 있는 자기가 따라야 되는 그런 선수가 있었다면 최근 경기들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완전히 우두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감정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뭔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뭔가 좀 심리적인 문제를 좀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로멜로 이제 파울 장면, 퇴장 당하는 파울 장면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카세미루 상대였었죠. 네, 그렇죠. 볼 경합 상황에서 발로 들어가 뭐라면 이제 그 경합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발이 이제 카세미루한테 들어갔고 카세미루의 발 쪽으로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뭐 발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네, 그렇죠. 발목을 완전히 네, 이제 눌렀죠. 작살내는 네. 플레이를 펼쳐줬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프랭크 감독도 뒤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냥 빼박이죠 이건. 그렇죠. 이렇게 퇴장 당해서 사실 이번 경기도 망쳤지만 앞으로의 4경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심지어 북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네, 매치업이 좀 빡세요. 뉴캐슬, 그러니까 주중 경기입니다.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뭐 결과를 보셨을 텐데 주중 경기 이제 수요일에 뉴캐슬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주말에 그 다음 주말에 이제 아스날전 그리고 그 다음 주말이 풀럼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는 주 주말이 아마 FA컵 경기라서 네. 토트넘은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없고 아 그러네 그 다음 네. 주말이네요. 그 다음 주말에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신해서 나오는 선수가 지금 단속까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뭐 드라구신 아치크레이 센터백일 수도 있고 드라고신일 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토트넘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되는 부분이고. 뭐 그거는 뭐 드라고신 들어갔을 때 문제는 뭐 요번 경기도 그렇고 지난 경기도 그렇고 문제들이 좀 있긴 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부상 때문에 팀이 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퇴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지만 정말 좋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처음 봤을 때는 저게 왜 3장이지?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태클에 들어가는 타이밍은 뭐 이상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냥 뭐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굳이 이제 그러니까 태클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태클을 해가지고 이게 그 축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태클이 들어가거나 뭔가 플레이를 좀 스프린트를 확 밟다가도 위험한다 싶으면 사람이 약간 멈추게 되죠. 특히 네. 뭐 선수의 레벨이니까 이런 걸 논할 수는 없겠지만 음. 뭐 흔히 말하는 조기 축구에서는 어째 안 다치는 게 우선이니까 네. 분명 이제 본인이 들어갈 때 느낄 겁니다. 이거 빼야겠다. 빼면 그러니까 안 빼면 위험하겠다. 이걸 알 텐데 그게 사실 조절이 안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로메로가 지금같이 퇴장당한 여러 가지의 이력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분명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없을 수가 없죠. 네, 피드백의 강도의 차이는 네. 있겠지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주장이고 하니까 조금 더 조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갈 때도 이거 쎄한다 하면은 한 발 빼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는 참 뭐 저희가 선수가 아니고 선수들의 승부욕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아니 뭐 그런 건 있긴 할 거예요. 저 선수니까 당연히 뭐 할 플레이를 해야 되고 뭐 혹시나 이제 부상이 일어나더라도 뭐 그거는 이제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분위기적인 하고, 부분에서. 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본인이 할 플레이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프로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거기서 먼저 발 빼면 약간 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긴 그쵸, 하겠죠. 네. 근데 뭐 그래도 네. 계속 말하지만 그래도 뭐 뭔지는 알겠으나 하지만 퇴장 당하는 걸 조심했어야죠. 요청하는 감독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좀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뭐 나중에 이제 맨 뒤에 얘기하겠지만 로메로가 돌아왔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토트넘이 건널 수도 있겠구나. 네, 사실 그래도 안 이상하죠. 네. 강등권하고는 멀긴 그렇죠. 하지만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뭐 감독의 경질이 됐든 뭐가 됐든 네.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들긴 하죠. 내 경기가 너무 커서 돌아올 때까지 뭔가 집이 잘 불타지 않고 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아무튼 근데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네.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나. 이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 진짜 극단적인 얘기들까지 뭐 어떻게 많이 나오던데 현지 언론에서는 뭐 해서 팔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뭐 굳이 자카랑 비교를 해보자면 주장 완장은 안 던졌기 때문에 아직 이제 파면까지는 네 아무튼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4년에 6개면 진짜 많이 좀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퇴장 얘기 쭉 해봤고 근데 이제 일단은 경기가 좀 앞에 진행은 됐고 그 부분에서 볼 포인트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두 팀의 전술적 포인트 준비해온 포인트는 한번 퇴장당하기 전입니다. 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맨유는 선발 라인업이 풀럼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주코가 조금 선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은베모를 꺼내 들었어요. 그 말은 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토트넘은 최근에 좀 3백으로 나오더니 이날은 또 4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은 뭐 크게 안 바뀌었는데 네, 그렇죠. 3백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인업이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팔리냐 뭐 센터백 레이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라인업이었는데 충분히 가능했던 라인업이죠. 네, 근데 뭐 지난번에 아무래도 이제 백포로 바꿔서 후반전이 좋았으니까 네. 뭐 그걸 의식해서인지 뭐 요번에는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아마 그게 컸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직전 경기에서 너무나 반전의 모습이 극명했기 때문에 프랭크 입장에서도 좋은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프랭크 감독이 뭐 전술 하나를 고정적으로 활용해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4백을 들고 나오는 게 뭐 이상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할 때 이제 오도베르랑 우도기가 양쪽 측면에 있었고 수비할 때 오도베르도 좀 많이 내려오고 해서 약간 5명처럼 보이는 것도 있긴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백포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초반을 보면 이제 맨유가 입장골을 넣을 뻔하죠. 근데 이 시퀀스만 봐도 이날 토트넘의 의도가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롱볼을 때렸을 때 세컨볼이 맨유한테 가면서 맨유가 바로 역습으로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토트넘이 압박을 거는 모습을 보면 거의 완전 1대1로 엄청 강하게 붙어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서기보다는 그냥 아예 흔히 말하는 개싸움을 걸어버리자 이런 의도로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맨유는 그냥 이전과 동일합니다. 뭐 토트넘처럼 압박 강도를 뭐
강하게 올리기보다는 뭐 간헐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안 되면 바로 내려서고 이걸로 그대로 가거든요. 아마 캐릭 감독 입장에서도 굳이 뭔가를 더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어쨌든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를 챙기고 수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굳이 무리를 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생각보다 초반에는 좀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1대1 압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맨유의 미스를 조금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라인 사이가 조금 벌어지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한 전반 10분에서 20분 사이 한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은 거의 토트넘 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점유율도 거의 한 95대 5 정도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토트넘이 지공 상황에서는 역시나 위력이 조금 약하죠. 찬스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맨유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으니 맨유도 그 시간을 조금 잘 넘기면서 경기가 다시 맨유 쪽으로 흘러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공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전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이 양쪽 풀백 쪽이 아쉽다. 풀백이 아쉽다. 일단 왼쪽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갔고 오른쪽이 좀 더 밸런스를 찾는 형태였는데 왼쪽으로 가면 이제 우도기가 공을 잡았을 때 뭐 결국 부상으로 우도기가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공 잡았을 때 아쉬웠고 우도기는 그리고 오른쪽은 그 그레이가 좀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도베르가 안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측면에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막 공 이제 나중에 가면 뭐 후반이었던 것 같긴 한데 공 끌다가 이제 오른쪽에 누구야 하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약간 곤란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토트넘에서. 저는 뭔가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준비한 게 조금은 3백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도베르가 어떻게 보면은 윙백처럼 저는 출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수비할 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우도기와 오도베르를 양 윙백에 배치한다? 이거 자체는 속도를 살리겠다라는 토마스 프랭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수비할 때 아마드랑 옆에 있는 기타 자원들, 윙 측면 자원들을 굉장히 내려서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최근에 굉장히 좋아서 측면 수비를 되게 잘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보시면 이 두 명의 맨유의 측면 미드필더를 토트넘의 메잘라와 그러니까 사비 시몬스와 이번 경기에서는 갤러거였죠. 갤러거에게 매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공을 잡았을 때 전환을 할 때 이 우도기와 오도베르에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1대1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도기랑 오도베르는 속도도 있는 자원이고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1대1에서 크로스를 빠르게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토트넘이 만들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잘라의 퀄리티가 사비시몬스에 비해서 우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웠고 갤러거가 그리고 좌측면에서는 우도기가 1대1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조금은 나오면서 잘 풀리지는 않았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뭐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초반에 좀 토트넘이 주도를 하는 시간들이 뭐 있긴 했는데 요게 좀 의도한 건 아니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원정이기도 하고 조금은 더 수동적인 플랜을 가져왔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인 것 같아요. 뭐 그럼 역으로 보면은 맨유가 좀 준비를 잘한 부분이 있네요. 상대가 어쨌든 좀 수동적으로 나올 것을 예측해서 그냥 잘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네. 그래도 어쨌든 토트넘이 갤러거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두면서 얻었던 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활동량이 워낙 좋잖아요. 활동량도 좋고 압박도 성실히 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을 잡았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공을 잡으면 갤러거가 계속 앞으로 갑니다. 계속 앞으로 가서 이 선수의 그 볼 플레잉을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조금은 더 이번 경기에서 공을 잡았을 때 좀 혼잡스러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갤러거의 활동량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해서 뭐 토트넘도 솔직히 초반에는 뭐 분위기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시몬스와 그 갤러거를 활용하면서 이제 윙어들에게 그러니까 측면 채널을 점유하는 선수들이 1대1을 만들어주는 이런 구도가 조금 잘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어쨌든 뭐 의도치 않은 지공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상황들에서는 그런 순간적인 전환 구도에서 나름 괜찮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히 좌측에서는 시몬스가 있으니까 시몬스가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특히 시몬스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조금 깊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몬스가 이날 어쨌든 좌측 윙어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배치는 그랬었죠. 그럼 이 선수가 내려가면은 기본적인 대형에선 측면 선수가 부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맨유도
달로가 좀 과감하게 시몬스를 잡으러 내려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미끼로 삼아서 이제 그 동시 타이밍에 우도기가 좀 뒤로 뛰어주고 그때 아마드가 이제 순간적으로 우도기를 놓치는 어떻게 보면 아마드에게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가혹할 정도로 타이밍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도기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거나 물론 거기서 직접적인 뭔가 영향력 있는 상황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서 맨유의 마크맨들이 조금은 혼재해지고 그러면서 카세미로가 결국은 그 측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측면을 좀 끌려 나오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맨유는 이날 좋은 조합이 카세미로랑 마이누죠. 네. 마이누는 이런 공간을 커버해주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파트너가 뛰쳐나갔을 때 간격을 유지해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늦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누랑 카세미로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시몬스가 침투하는 그림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스가 라인 사이에서 생각보다 볼을 잡고 전진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골을 좀 뽑아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토트넘은 골을 뽑아내지 못했고 그렇게 서로가 혼전 상황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로메로의 그 퇴장이라는 사고가 터지게 된 거죠. 뭐 로메로 퇴장을 뭐 사실 이거는 뭐 누가 원인이었다 하는 것보다 그냥 로메로의 네, 재앙이죠 그냥 이건. 앞서 저희가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로메로 퇴장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경기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깊게 다뤘을 정도로 이게 너무나 큰 터닝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는 뭐 토트넘도 어쨌든 플랜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고 그 플랜이 어느 정도 만나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게 본격적으로 결과를 발휘하기 전에 뭐 퇴장이 됐으니까 딱히 이제 뭔가 플랜을 준비를 했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었던. 네. 뭐 그럼 프랭크 입장에서 그냥 안타깝겠죠. 뭐 어떡합니까 이건. 재앙이 벌어졌는데. 네. 그래서 로메로가 이제 퇴장을 당했으니 당연히 수비수를 한 명을 투입을 해야죠. 그래서 바로 드라구신에 들어갔는데 오도베르도 이제 뭔가 전술적 키였는데 오늘. 근데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네, 프랭크의 선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날 경기에서 유일하게 측면 윙어처럼 기능할 수 있는 선수는 오도베르 혼자란 말이에요. 그쵸. 사실 시몬스도 좌측 윙어로 나온다지만 이 선수는 결국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거고 그러면 순간적인 전환 상황에서 1대1에서 풀어줄 선수가 사실 부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선수를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오도베르를 뺀 거는 다른 자원들이 그래도 필드에 조금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고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수비적인 게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은 센터백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어디를 빼고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은 뭐 솔랑케도 그렇고 다 시몬스를 뺄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쨌든 원정이었잖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7, 80분까지 어떻게든 내려앉아 버티고 그건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맨유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졌을 때 측면 자원들이나 공격수들을 넣어서 뒷공간을 한 번 노리고 그 한 번으로 한번 승부를 봐보자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세트피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올 시즌에 맨유랑 첼시 경기에서 첼시가 산체스 퇴장이 나왔을 때 그때 마레스카 감독이 측면 자원들을 빼버리거든요. 그렇죠. 미드필더들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중원을 먼저 조금 장악을 하고 중원에서 단단함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측면 자원을 다시 재투입을 하면서 역습을 조금 노리는 구도가 나왔었는데 프랭크도 이거를 조금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유가 퇴장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세트피스로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경기가 조금 쉽게 맨유 쪽으로 넘어갔죠. 이 토트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선제골을 실점한 장면도 타이밍도 참 안타깝게 됐죠. 딱 그 버티여야 되는 팀 입장에서 너무 빨리 먹혀가지고. 네, 사실 프랭크 감독이 윙어를 빼고 어쨌든 중원을 두텁게 한 선택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맨유가 골을 뽑아낸 것도 세트피스였거든요. 그 말은 이제 오픈 플레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어떻게는 방어를 해내고 있었다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맨유의 골 타이밍이 맨유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았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이 세트피스에서 그냥 뭐 어떻게 슝 올려가지고 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좀 만든 플레이로 계획한 플레이로 이게 된 거라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빼주고 이제 뒤로 내주는 거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미 약속된 거라고 봐야겠죠 이건? 네, 실제로 경기 끝나고 캐릭 감독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지금 맨유의 에반스가 지금 코치로 조니 에반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백. 네, 조니 에반스. 에반스와 이제 맨유의 전력 분석관 중 한 명이 이 세트피스 전술을 좀 고안을 해냈다. 그래서 이거를 캐릭한테 제안을 해서 캐릭이 받아들였고 실제로 이거를 경기장에서 수행을 했는데 골이 터졌고
또 재밌는 건 은배모도 이제 연습 중에는 실패를 했는데 이제 실전에서 마무리를 했다. 들어가서 다행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네,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는 계획한 대로 준비한 네. 그대로 터졌고 그리고 이게 완전 원터치로 계속 가야 되는 거라 좀 난이도가 높은 네. 세트피스긴 했거든요. 네, 브루노와 마이노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은배모도 사실 슈팅이 저는 잘 맞았다고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코스가 네, 어. 절묘하게 또 코스가 네. 그렇게 흘렀죠. 또 네, 이 경기하고는 조금 외람된 얘기일 수 있는데 에반스 코치가 세트피스 전술에 좀 관심이 많다고. 뭐 확실히 요즘은 다들 세트피스 코치를 좀 두는 분위기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세트피스가 중요한 또 득점 루트로 자리가 더 많이 자리를 잡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준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중무유기인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세트피스를 뭔가 본인이 뭐 굳이 세트피스 코치가 아니더라도 만질 수 있고 뭐 그거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코치로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세트피스 코치라고 한다면 브렌트포드나 미트윌란에서 온 코치들이 많은데 잉글랜드도 어쨌든 세트피스에서 뭔가 예전부터 많이 만들어온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장 2018년 월드컵만 해도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가 올려서 네. 뭐 맥과이어가 넣는 그 전술로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역시 세트피스를 중요시했다라는 거를 좀 상기시켜 본다면 뭔가 에반스가 나와서 에반스가 새롭게 뭔가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특이한 세트피스 같은 거는 거의 한 번 쓰면 이제 못 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원코를 이제 끝냈는데 다행히 그게 네. 들어갔고 그게 이제 토트넘 전이었다는 거는 매우 고무적이었죠.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승점 3점을 벌어다 주는 또 세트피스였기 때문에 확실히 뭐 에반스 코치도 그렇고 뭐 이걸 플레이를 살려낸 선수들도 그렇고 뭐 좀 의미 있는 장면이었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1대0 되다 보니까 사실 토트넘 입장에선 더 어려워지는. 네, 사실 이 경기는 좀 얘기할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퇴장이 너무 빨리 네. 터져 버리니까 뭐 그냥 맨유의 흐름대로 음. 계속 갑니다. 맨유가 주도권을 잡고 라인을 엄청 올린 상태에서 계속 중앙 접근을 하면서 두드리고 토트넘은 어떻게든 막아내고 나름 맨유도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죠. 토트넘이 내려선 거에 비해서는 저는 그래도 기회가 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뭐 비카리오의 선방이 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토트넘이 한 점 차로 잘 버텨갑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리 내려선다고 하고 수적으로 열세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회를 못 잡아요 토트넘. 그래서 맨유가 이제 80분에 이제 추가골이 터지죠. 그 전까지 맨유한테 그나마 위협적이었던 시퀀스는 두 장면 정도밖에 네. 없었거든요. 그 리산드로가 공중볼 터치가 튀면서 순간적으로 역습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도 결국은 윙어가 없다 보니 이제 앞선으로 달려줄 선수가 부재해서 살려내지 못했고 그나마 그 뒤에는 이제 우도기의 부상으로 교체로 들어간 데뷔전을 펼친 소우자 선수가 갑자기 혼자 달고 뛰더니 한 70m 정도 전진을 하는. 근데 결국 그렇게 전진을 해도 숫자가 부족하니까 외롭게 시퀀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프랭크 감독이 승부수를 띄우긴 하는데 그 교체를 단행한 지 고작 1분 만에 맨유가 그냥 추가골로 이제 승기를 그냥 잡아버리면서 그냥 그대로 사실 경기가 좀 너무 시시하게 마무리되는. 사실 그래서 후반전은 딱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뭐 일단은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10명이 된 순간부터 좀 힘들었고 뭐 일단은 뭐 오히려 저는 두 골밖에 안 먹힌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약간 거의 맨유 양상이긴 했거든요 계속. 사실 맨유 입장에서는 더 넣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 또 다득점을 좀 하고 선수들이 많이 골맛을 봐야 빠르게 좀 휴식을 부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순위를 지금 보면은 다 승점이 붙어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득실. 네, 득실이 나중에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카세미로가 이날 좀 심한 태클을 당했잖아요. 물론 카세미로가 경기는 잘 소화했지만 그게 또 어떤 후유증을 일으킬지는 사실 뭐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또 그거는 대비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고 그렇다면 맨유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경기를 잡아온 다음에 우가르테의 투입 시점 조금 빠르게 가져가면서 카세미로에게 휴식을 부여하든지 아무리 맨유가 리그 일정이 좋고 경기 간의 간격이 넓다고 하더라도 사실 카세미로 같은 경우는 이 경기 간격도 지금 솔직히 꾸역꾸역 소화해 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카세미로의 휴식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기에는 맨유가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죠. 맨유가 뭔가 지공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좀 길러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느냐가 아직까지는 마이클 캐릭이 완벽하게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토마스 프랭크가 내려앉았을 때의 이 전술이나 뭔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공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후반전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클 캐릭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4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뭔가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의 그 시험적인 무대가 아직은 한 단계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이날 경기는 퇴장도 일찍 나왔고 맨유가 골도 빠르게 뽑아오면서 좀 분위기를 거의 가져온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다득점을 위해서. 네. 어쨌든 은베모가 톱으로 나왔다는 건 사실 수비적인 이유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맨유가 수비를 할 때 뭐 앞선에 뭐 쿠냐, 브루노, 은베모, 아마드 4명이서 약간 자유롭게 스위칭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선수가 알아서 사사의 대응을 맞추는데 세슈코를 투입을 안 시키고 계속 교체로 남겨두는 건 사실 이 이유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세슈코를 하면은 그렇게 하긴 조금 힘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세슈코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측면으로 빠졌을 때 다시 수비를 윙어 위치로 가서 한다던가 이거를 수행을 못할 선수는 아닌데 어쨌든 거구의 선수이고 그런 순발력이나 민첩성이 있어서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은베모보단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은베모의 선택은 아무리 봐도 조금 수비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데 이런 경기에서는 조금 세슈코를 좀 빨리 투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화를 줬으면 어땠을까. 결국 맨유가 브루노의 추가골이 나온 것도 세슈코를 투입하면서 크로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려서는 상대를 상대할 때 사실 짧은 패스나 짧게 하기만은 어렵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공격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그렇다면 세슈코는 이런 옵션을 다양화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자원이고 최근에 또 골맛도 많이 보면서 폼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세슈코의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잡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거는 캐릭이 약간 본인의 좀 미래를 본다기보다는 확실히 지금의 임시라는 직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터뷰에서도 계속 뭐 미래를 보기보다는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게 중요하다. 물론 대부분의 감독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캐릭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상대가 퇴장 당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냥 1대0 상황이었고 안 먹히면 이기니까. 네, 아마 그게 컸겠죠. 굳이 먹힐 확률이 조금 적으니까 그냥 변화를 주면서 괜히 혼전을 발생시킬 바에는 안전하게 경기를 가져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이 브루노의 득점이 이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브루노가 최근에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또 달성을 했고 그리고 그 딱 득점이 나온 장면이 보면 그 이제 침투하고 마무리하는 게 크로스 상황에서 브루노한테 그러니까 완전 최선의 장점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는 거 그 움직임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잠시나마 아모림에 속아서 이 선수를 사우디로 넘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선수는 아모림의 축구에 맞지 않는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선수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가 많고 이 도전적인 시도를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거를 최근 활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침투에 의한 골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뭐 좋은 킥이나 아니면 뭐 PK 득점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스타일의 득점은 진짜 오랜만이 아닌가. 사실 브루노의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미드필더임에도 박스 침투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상대 등 뒤로 잘 돌아다녀요. 이번에도 완전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본인이 보는 본인만의 타이밍이 있나 봐요. 아치그레인가 완전 놓쳤어요. 네. 그러니까 유독 물론 브루노가 미드필더라서 상대 선수들이 박스 침투하는 걸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독 브루노가 침투하는 상황을 보면은 완전 1대1 통짜가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물론 브루노가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조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한 가지 아쉬움인데 어떻게 이 선수한테 이것까지 바라겠습니까, 맨유가. 어쨌든 아모림이 3선을 기용하면서 아무리 앞선으로 조금 올려서 쓰는 시도를 했다고 한들 기본 위치가 3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박스 안으로 좀 들어가는 침투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2선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동물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좀 많아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번 경기의 추가골의 뭐 핵심적인 이유 뭐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브루노가 이제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6개 득점과 12개 도움 벌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22경기 됐으니까 거의 경기는 한 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 포인트를. 여담인데 이제 세슈코가 이날 들어가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맨유 팬들이 마지막에 이제 세슈코의 그 소녀 헤딩을 보고 많은 맨유 팬들이 야 너는 브루노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끝나자마자 브루노 선생님의 1대1 코칭이 이어지는 네. 세슈코는 참 이게 뭐 번뜩이는 모습도 지난 이제 플럼전처럼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먼 선수인 것 같긴 해요. 네, 그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조금 아직은 기가 조금 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군대로 따지면 좀 짬찌라고 할까요? 좀 눈치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약간 좀 더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완벽하게만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이 선수가 골을 터뜨렸을 때를 보면은 정말 야수 같은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나 과감한 시도를 했을 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더 과감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필 머리도 또 이등병처럼 하고 와가지고 좀 더 좀 짧게 좀 네, 했죠. 보이는데 뭐 그래도 갈수록 세슈코도 좋아지고 맨유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좋은 승리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연승 행진을 4연승 까지 이렇게 쭉쭉 늘리게 됐고요. 4연승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까지 쭉쭉 하면은 뭐 연승 행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5연승까지 하나 남았습니다. 그 그 머리를 머리 자를 수 자르신다는 있을까 거. 없을까. 웨스트햄이거든요 다음 경기. 네, 만약에 캐릭이 무승부를 캐면 이제 또 그게 또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근데 5연승은 진짜 쉽지 않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웨스트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일단 최근에 좀 살아나서 네. 승점 차가 뭐 나중에 토트넘 얘기했다 하겠지만 많이 좁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주에 당장 이기기도 했었고 웨스트햄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주중 경기이기도 하고 또 네. 맨유가 진짜 오랜만에 일주일에 2경기를 또 하게 되는 또 진기한 경험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는 요즘 웨스트햄의 서머빌 선수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뭐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카스테야노스 네. 그 선수도 좀 올라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맨유는 이제 아무래도 고질적인 문제는 결국 맨유 기준 우측면일 수밖에 없거든요. 달로도 1대1 수비에서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고 이쪽에서 공간을 커버해주는 선수도 카세미로이고 심지어 오른쪽 센터백은 또 맥과이어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기동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단단함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순간 한번 올라오거나 튀어나왔을 때 뒷공간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유는 아마 캐릭이 또 다시 조금 내려서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서머빌이라는 선수의 존재가 조금 워낙 무섭기 때문에 뭐 원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또 지난번하고 동일한 선발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최근에 굉장합니다. 중앙 미드필더, 네. 사우스햄프턴 출신. 킥이 굉장히 좋아요. 네. 되게 시원시원하게 축구하고 뭔가 브루노의 느낌이 조금의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맨유 팬들이 또 요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선수거든요. 또 중원이 또 급하다 보니까. 일단 이 선수 페르난데스도 똑같고요. 포르투갈 국적입니다. 그리고 롤 모델이 우리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스포르팅 출신이잖아요. 네, 심지어 이런 테크트리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또 요즘 너무 잘해서 맨유 팬들은 아 지난번에 사우스햄튼이 강등당했을 때 업어오지 못한 걸 참 아쉽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저희가 캐릭 얘기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라서 좀 돌림노래이긴 한데 또 이제 약팀 상대적으로 좀 전력이 떨어지는 팀 상대로 과연 또 맨유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이런 것도 또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플러스 플럼전은 뭔가 그런 전술적으로 성공했던 거 하기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또 네, 경기라. 오히려 전술적으로는 조금 네. 아쉬운 경기였죠. 다행히 퍼기 타임이 발동하면서 승리는 가져왔지만 여러 가지로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과제를 또 수요일 경기 또 웨스트햄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맨유 얘기는 여기서 좀 맞춰보고 해서 어쨌든 연승이고 확실히 잘 나가고 있고 챔피언스리그권에 안착을 했다는 건 뭐 좋은 얘기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 토트넘 얘기를 해보면 토트넘은 이제 좀 제가 점점 이 한 주 한 주가 흐를수록 이 강등권에 대한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패배를 하면서 토트넘이 현재 15위. 네. 지난 시즌 성적과 굉장히 유사한 위치까지 내려갔고요. 승점이 29점이고 이제 강등권으로 따지면은 이제 18위 웨스트햄이 승점이 23점. 네. 6점 6점 차. 차입니다. 이 6점 차가 1위 아스날과 2위 맨시티 승점 차도 6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네. 근데 이게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차이지 않나. 이 옵타에서 매일 이 경기가 끝나고 그 확률표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네. 확률표가 우승 확률? 올라오면 뭐 예를 들어서 아스날의 지금 우승 확률이 뭐 80몇 퍼센트다. 음. 뭐 누구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토트넘의 강등 확률을 이제 언급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마 1%대로 아직까지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 토트넘이 강등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얼마나 강등권과 가까이 붙어 있으며 챔피언스리그권과는 많이 멀어져 있는 게 지금 현실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챔피언스리그는 뭐 고사하고 유로파도 사실 바라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힘든 좀 네. 승점이긴 하죠. 물론 지금부터 이제 반등을 한다면 뭐 되긴 하겠는데. 네,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오히려 강등권이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뭔가 보이는 상황인 게 현실이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는 뭐 유럽 대항전에서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지만 또 16강 다이렉트로 네. 갔죠. 4등이에요. 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등을 기록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거의 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뭔가 새로운 뭔가 반등거리가 필요해 보이는 토트넘의 현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많은 팬들도 네. 그렇고 토트넘이 정말 설마 에이, 그건 아니겠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웬만하면. 보는데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음. 사실 문제거든요. 뭐 그렇죠. 뭐 지난 네. 시즌 사실 뭐 순위가 여기보다 더 아래긴 했습니다만 사실 승점 차는 되게 많이 났거든요. 네, 사실 지난 시즌은 너무 강등권 세 음. 팀이 빨리 음. 결정이 돼가지고 그쵸. 토트넘 입장에서는 유로파에 쏟아붓기에 조금 용이했다고 할까요? 메뉴도 마찬가지고. 네, 메뉴도 그렇고 뭐 올라가든 말든 비슷한 순위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좀 일부 어차피 유럽 대항전 못 가면 다 똑같아. 결국은 이 마인드. 결국 유로파에서 우승해서 지금 챔스를 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번 시즌은 그거 안 된다고 봐요. 챔스 네. 우승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물론 강등권도 울브스랑 번리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여기는 승점을 극복하기 너무 어렵고 그나마 지금 한 팀 걸리는 게 웨스트햄인데 웨스트햄이 사실 멀어져 있다가 지금 많이 좋았죠. 흐름 타면서 올라왔거든요. 최근 5경기 3승입니다. 물론 패승승 패승으로 연승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웨스트햄이 지금 좀 개인의 퀄리티로 좀 이겨나오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등권 팀들은 이런 개인의 선수가 한번 터졌을 때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강등권에서 탈출시키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이 체급 자체가 사실 강등권에 있으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할 축구만 하더라도 그냥 선수들의 전력의 총합만 내더라도 네. 이거는 뭐 강등권을 벗어나야 되는 팀이라. 네. 그리고 지금 아래에 있는 또 노팅엄도 사실 개인의 전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지금 챔스 노리네 많이 하다가 지금 유럽 대항전 간 네. 팀인데. 올 시즌 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만 로건 깁스 화이트라는 에이스가 건재하고 또 지금 PL에서 가장 핫한 3선 매물인 엘리엇 앤더슨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팀에 좀 체급을 좀 잡아주거나 멱살을 끌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리즈도 사실 좀 무서운 팀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토트넘이랑 승점이 똑같아요. 그냥 네. 여기는 뭐 딴거 차치하고서라도.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최근 5경기를 계속 보면 네. 토트넘의 분위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아래 리즈, 노팅엄, 웨스트햄 다 2승 이상씩 했거든요. 근데 토트넘만 지금 2무 3패입니다. 심지어 승리가 그리고 없다. 네, 앞으로의 일정 너무나 쉽지 않죠. 뉴캐슬, 아스날 과연 이거를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이번 주 일정이 그렇죠 지금. 네. 확실히 딱 그 강등 경쟁권이라고 볼 수 있는 리즈, 노팅엄, 웨스트햄을 비교해봤을 때 토트넘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뭐 일단은 웨스트햄이랑 맞대결을 졌고 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리즈, 노팅엄은 맞대결이 남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리고 노팅엄이랑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그 단점이 있었어요. 센터백들이 노팅엄에는 모라투가 있었고 네. 웨스트햄에는 막시밀리안 킬번이라고 네. 둘 다 굉장히 좀 팀의 아픈 손을 담당하던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빠지면 뭔가 그러니까 대체할 선수가 나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등 요소가 딱히 없죠.
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있던 선수도 나가는 실정이라 지금 그리고 뭔가 부상에서 복귀할 선수들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다들 장기 부상이잖아요. 그쵸, 뭐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메디슨이니 4월은 돼야 다들 좀 오죠. 클루셉스키니 이런 선수들 다 어떻게 보면 시즌 말까지도 뭔가 스쿼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인 거잖아요. 토트넘이 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크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두 경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매치업 상황도 어렵기도 하고 뉴캐슬전이 뉴캐슬 중에 아스날. 그다음에 주말에 북런던 북런던 더비. 그 다음 주말에 네. 북런던 더비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요 경기들에서 만약에 이제 연패를 하게 되면 근데 저는 연패할 것 같아요. 사실 확률은 그게 제일 높긴 하죠. 네. 2패가 있고 2승도 있고 뭐 1승 1무도 있고 2무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있겠습니다만 2패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가장 현재 이제 상황상. 물론 뉴캐슬이 최근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토트넘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네. 네. 뭐 당장 지난 경기도 뉴캐슬이 좀 엎어지긴 했는데 네. 그리고 뭐 아스날전도 뭐 더비 매치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거기는 하지만 그리고 사실 북런던 더비 조금 약간 그런 예기치 못한 변수들도 조금 많이 그쵸? 네. 있었고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너무 아무리 그래 토트넘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근 20년간의 북런던 더비 중에 가장 전력 차이가 나는 매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지금 토트넘과. 전력 차이도 네, 그렇고 아스날도. 분위기도 그렇고 네. 보통 그래도 저희가 옛날 그러니까 지금이 아스날이 너무나 강팀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뭐 손캐가 있으니까 뭐 누군가는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워낙 실제로 많이 했어요. 더비 때 아스날 상대로 얼마나 잘했는데. 강했죠. 네. 그러다 셌죠. 보니 네, 많이 셌죠. 그래도 그래도 해주겠지라는 좀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 이거는 조금 진짜, 쉽지 않지 네.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북런던 더비 좀 이제 이후에 할 테니까 다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리뷰를 또 하게 되면 그때는 더 뭔가 이 강등권과 승점 경쟁, 토트넘 이 세 가지가 잘 버무린 주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좀 각성해야 되는데 로메로까지 없고 진짜 좀 암울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그때 되면 프랭크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과연 이 챔피언스 리그 16강 시작하기 전까지 이 프랭크 감독의 목줄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뭐 이것도 좀 주목해볼 만한 할 것 같고 어쨌든 좀 좋진 않습니다 상황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경기 토트넘과 맨유와 토트넘 경기 쭉 해봤고요. 다음 경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월요일 새벽에 있었던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 경기입니다. 뭐 이 경기는 정말 스펙타클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맨체스터 시티가 좀 승리를 거뒀네요. 이 경기는 사실 전반전만 보고 잔 분들이 패자입니다. 아 진짜 네, 이거는 전반전과 뭐 요즘 뭐 그런 경기들이 많긴 합니다. 전후반이 완전 다른 경기였죠. 전반전 보고 얘네 왜 이렇게 축구 재미없게 하냐 했었는데 후반전에 갑자기 그 뭔가 다이나믹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볼거리도 많았던 그런 매치였던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전반을 보고 사실 뭐 자야 이거는, 되나? 네, 이거는 약간 외람된 얘기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 슈퍼볼이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전반을 보고 잘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봤어요. 어차피 이 경기 리뷰를 하려면 봐야 되니까 안 자길 잘했습니다. 저는 그 아무래도 출근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항상 요 1시 반 경기 이렇게 하면은 미리 자고 일어나서 네네. 보고 다시 자거든요. 근데 조금 피곤해가지고 딱 그 경기 시작한 그러니까 킥오프 기준으로 1시 반이니까 2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럼 딱 그 후반전 시작할 때 그래서 딱 그때부터 와서 재밌는 부분만. 그래서 딱 네. 뭐 그때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엑기스만 빼먹은 네.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후반은 일단 엄청 재밌었어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뭐 경기 이야기부터 네네. 좀 진행을 해보자면 이번 경기만큼은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과 이 리버풀의 대응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이 공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 대응을 갖췄을 때 네. 포메이션을 보면 다이아몬드 442처럼 뭔가 가동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 베르날도 실바가 있었고 좌측에 니코 라일리, 우측에 세메뇨, 그리고 투톱에는 마르무시와 혼란 같이 다이아몬드 442 대형을 그리면서 중앙을 강하게 좁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리버풀의 빌드업을 막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압박 대형이 리버풀을 상대로 굉장히 유효했다. 근데 이게 참 뭐 당연히 이 뒤에 붙겠지만 네. 다이아몬드 사사이라는 게 사실 뭐 트렌드는 전혀 아니고 네. 사실 조금
오래된 그런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로 수비하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 음, 그래서 좀 오래된 포메이션이긴 한데 근데 확실히 이 리버풀 한정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네. 그게 통하네.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리버풀의 측면 자원들 때문일 것 같은데 이 리버풀의 이번 경기에서 윙포워드로 나왔던 코디악포와 모하메드 살라 두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속도를 내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뭔가 밀로시 케르케즈나 소보슬라이가 혼자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가 중앙을 강하게 좁혀서 압박을 했을 때 이거를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측면에서도 속도가 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률이 낮은 롱킥으로만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사세이의 최대 단점이라면 결국 측면에 자원이 풀백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될 텐데. 근데 뭐 1대1 상황 혹은 뭐 2대1 상황에서도 측면 수비가 문제가 없다면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잘 먹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은 확률이 낮은 에키테케에게 그냥 롱킥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비르츠를 상당히 내려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소보슬라이에게 뭔가 야 빌드업 좀 해줘. 크라벤베르에게 야 공 잡고 너가 그냥 파이널 서드까지 가줘.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가 소유권을 쥔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번 경기에서 투톱처럼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 공격 상황에서도 마르무시아와 혼란이 투톱처럼 활용이 됐어요. 이 선수가 투톱처럼 상대 수비진을 뒤로 당기고 이 사이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공격을 좀 주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니코 오라일리와 이 앙투앙 세메뇨였습니다. 이 앙투앙 세메뇨와 니코 오라일리가 이 마르무시와 혼란이 당긴 라인을 소위 말하는 포켓 공간이라고 하죠. 네. 그 공간을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공을 잡고 뭔가 플레이메이킹 내지는 뭔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터치맵이 있거든요. 일단 네. 세메뇨부터 살펴보자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앙텅 세메뇨 네. 터치 맵입니다. 이 선수도 되게 포켓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미드필더와 수비진 사이에서 공을 잡은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 다른 뭐, 경기에 비해서. 터치 맵을 보면 이제 원래 세메뇨의 포메이션은 윙포더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터치 맵이긴 하네요. 그렇죠. 중앙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니코 오라일리도 함께 보면은 그래서 바로 다음에 니코 오랄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게 니코 오랄리 네. 터치 맵입니다. 뭐 왼쪽에 좀 더 많기는 한데 뭐 이 선수도 대체로 중앙 쪽에도 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이래서 두 선수들이 이 미드필더와 수비진 사이에서 공을 잡고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언급한 대로. 근데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선택해서 아쉬움을 자아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버풀의 수비진을 뚫어내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두 선수들 세메뇨도 그렇고 오라일도 그렇고 네. 그 딱 그 포지션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좀 스타일이 안 맞지 않나 아쉽긴 하죠. 네. 어쨌든 세메뇨도 뭔가 전환 상황에 치중된 자원이긴 하지만 뭔가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네. 뭔가 마무리하는데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선수고 니코 오라일리도 뭔가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네.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에게 좀 맞지 않는 옷을 입혔을 때의 결과가 맨체스터 시티가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전반전 완벽하게 흐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전 기록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점유율도 61대 39로 맨시티가 많이 우세했고 XG 차이는 이제 1.12대 0.14로 확실히 리버풀에 비해서 좀 압도적이었는데 결국 이제 득점은 터뜨리지 못했고 결국 유슈팅이 결국 슈팅 10개 중에 3개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걸로 돌아봤을 때는 사실 좀 찬스를 만드는 데는 좀 미진했다고 봐야겠죠. 이 그쵸. 주도권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없다는 인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어요. 초반에인가 혼란 그 1대1 찬스 이후로는 네. 맨시티도 막 결정적 찬스는 뭐 기억이 좀 안 나긴 하네요. 리버풀이 공격을 못하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내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득점도 나오지 않고 뭔가 눈에 띌 만한 전환 상황도 없고 그러면서 뭔가 좀 재미없는 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전반전이었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하게 전반전에 득점을 했어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후반의 활약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분명히 펩 가르디올라도 알고 있었을 거고 더구나 이제 안필드라는 장소를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의 후반전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이었을 텐데 확실히 그 뭔가 예상이 맞아 떨어지면서 후반전엔 리버풀이 빠르게 좀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 맨체스터 시티의 후반전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좋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득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맨체스터 시티의 후반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날 경기를 보면서 후반전이라고 양 팀의 전략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그쵸? 달라질 건 달라졌다라는 없었죠. 부분이 네. 없어요. 뭐 교체도 후반전 시작하면서 있지는 않았고 좀 뒤에 네. 있었으니까. 그 말은 결국은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한 거 같은데 네. 시티 얘기하면서.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가 피지컬적인 트레이닝의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았을 때 하프타임에 어쨌든 선수들이 회복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맨시티의 체력적인 문제가 이 회복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후반에 쉬고 나왔을 때 상대 팀에 비해서 체력을 조금 비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게 후반 초반부터 에너지 레벨의 차이를 갖고 가다 보니까 갈수록 시티는 에너지 레벨이 더 급속도로 떨어지고, 그리고 원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100의 체력에서 시작해서 50까지 깎였다가 리버풀은 한 80 정도까지로 회복을 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반면 시티는 한 60 정도로 시작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변화가 없는데 뭔가 달라졌다? 사실 이거는 저는 에너지 레벨의 그런 회복력의 차이라고밖에 설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맨시티가 좀 부상자도 많고 네. 좀 스쿼드가 얇아진 상황에서 경기가 그냥 너무 많지 않나. 당장 뭐 지난 주 중에도 뉴캐슬과 그렇죠. 카라바오컵이 리그컵 있었고 그리고 그 전주는 챔피언스리그 있었고 계속 챔피언스리그예요. 중간에 꼭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는 줄을 찾으라고 하면 거의 박싱데이 전으로 돌아가야 맨시티는 그 주중 경기 없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그쵸. 상황에서 스쿼드가 좀 얇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이제 뉴캐슬전도 사실 뉴캐슬전에 나왔던 선수들이 대다수가 좀 그렇죠. 같이 뭐 어쩔 수 없이 리버풀전에서 선발 출장을 했거든요. 몇 명 안 바뀌었어요. 선발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어쩔 수 없이 선수들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있지 않나. 뭐 그나마 미드필더라고 따진다면 미드필더 조합만큼은 다 바뀌긴 했습니다. 지난 뉴캐슬전에서의 미드필더 조합이라고 한다면 니코 곤잘레스와 필포든 그리고 티자니 라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로드리랑 실바가 힘이 있었나? 그런 생각 들고 네. 후반에도. 그래서 로드리랑 실바랑 이번 경기에서 따지자면 뭐 니코 라일리와 이제 세메뇨가 미드필더 조합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의 후반전이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좋지 못했던 부분은 저는 좀 간격 조절이 있었다고 봤어요. 간격 조절이 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맨체스터 시티가 압박을 할 때 전반전처럼 좀 효율적인 장면이 나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조금은 측면을 활용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리버풀이 후반전에는 확실히 좀 주도권을 잡는 흐름이 이어졌고, 이 흐름을 잡은 상황에서 역시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무래도 리버풀의 공격진. 네. 리버풀도 이제 뭐 잘 풀리긴 했지만 확실히 리버풀도 뭐 전반전에 맨시티처럼 후반전 초반에 맨시티도 그 리버풀도 이건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 그쵸. 상황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결국 안 되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소보슬레이가 엄청난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학포랑 살라도 살라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에키티케도 좀 아쉬웠어요. 에키티케도 뭔가 확실히 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플로리안 비르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뭔가 100%의 자신의 활약을 해줬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좀 많았죠. 에키티케 같은 경우는 그 딱 한 장면에 떠오르는데, 이제 비르츠가 한번 되게 통짜로 열려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 주고- 그거를 살라에게 주고 결국은 이제 살라가 아프런트 크로스로 기가 막히긴 네. 했어요. 거의 결과적으로 같지만 사실 그 장면은 비르츠에게 밀어주는 게 조금 더 그렇죠. 옳은 선택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경기 에키티케가 조금 아쉬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선택도 좋지 않았고 결국은 그 기회에서 골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 좀 아쉬웠다고 봐야겠죠. 그 장면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측면에 안 준 이유는 우측면이 살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오른쪽에 주면 쟤 무조건 슈팅해. 원래 포지션은 살라가 오른쪽이고 비르츠가 왼쪽이잖아요. 네. 그래 왼쪽에 줘야겠다 하고 줬는데 살라가 받은 거예요. 네. 뭐야 얘. 그래서 이제 좀 헤더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뭔가 어정쩡하게 헤더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뭔가 되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올라와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가야지 하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항상 얘기하는 코디 학포도 좀 네.
항상 언제나처럼 아쉬웠고. 아 학포는 제가 리버풀 팬들이 너무 학포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선수는 경기를 많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학포의 플레이를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평가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리버풀 경기를 많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렇게까지 욕을 할 일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좀 오래 보신 분들은 그렇긴 하거든요. 이제 딱 학포가 공을 잡고 딱 측면에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벌써 욕해요. 일단 일단 욕을 해. 근데 어쨌든 그 매크로성의 플레이가 어쨌든 잘 먹히면은 사실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도 학포가 그것만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주는 장면이 조금 있으니까. 뭐 네. 그거 하나 매크로 하나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선수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를 보니까 아 왜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이 선수에 대해 좀 간략하게 좀 평가를 해보면 이 선수는 메인이 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조자로 기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키티케나 뭐 전성기 시절의 살라처럼 팀의 1옵션이 돼서 이끌거나 그러기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1옵션으로서 활동할 때 자기한테 주어지는 자유도,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조금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수록 조금 동료들의 움직임에 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흔히 말해서 너무 자기 멋대로 뜁니다. 그러니까 공도 자꾸 자기한테만 달라고 하고, 예를 들면 본인이 더미런을 통해서 동료한테 공간을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동료가 잡고 있을 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패스기를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선택지를 다양하게 해주는 도우미로서 역할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본인이 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없고 계속 본인이 슈팅하기 좋은 공간, 본인이 드리블 치기 좋은 공간으로만 좀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볼을 끌고 올라올 때도 캐릭헤즈를 전혀 보지 않고 분명 봤는데도 자꾸 어려운 선택지로 주고, 그러다 보니 캐릭헤즈도 사실 아쉬운 건 맞지만 학파 너무 호흡이 안 맞는 게 영향이 있지 있겠죠. 않나. 네. 분명 캐릭헤즈는 그런 보조자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히 왜 사람들이 그 학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지는 좀 이번 경기로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냉정하게 레시포드 하이원입니다 지금은. 느린 레시포드? 두 선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을 잡기 전에 자기가 할 거를 생각해놔요. 나 이거 해야지. 나 잡으면 접고 오른발 때려야지. 나 하면 드리블 해야지. 이게 딱 정해졌다 보니까 뭔가 공을 받았을 때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 입력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꼬아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유연한 플레이가 나오지 못하면 답답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코디악포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특히 이제 코디악포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네덜란드다 보니까 뭔가 슬롯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너 네덜란드어 쓸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뭔가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코디악포의 최근 활약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슬롯이 어쨌든 학포 고집을 조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그 또 다른 네덜란드의 빡빡이 감독님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여담이지만 맨유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테나가 참 선수 고집이 심했죠.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가장 폼이 좋았던 건 이제 좀 떠오르고 있었던 아마드였는데 아마드를 수납하고 안토니를 고집하거나 심지어 오마리 포슨 같은 선수를 이제 선발로 내세우는 이제 그런 걸 보면 뭔가 본인들이 꽂히는 게 있나 봐요. 사실 슬롯도 뭐 카드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있긴 하거든요. 쓸만한 카드가. 키에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네. 맨날 뭐 85분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키에사가 제일 조금 네. 피해자 아닌 피해자라고 보여져요. 분명 나왔을 때 괜찮은 모습들이 좀 있었고, 뭐 학포가 이제 보여준 건 매크로의 순간 터졌을 때 폭발력은 키에사가 보여주지 못할 수 있지만 팀적인 구도에서 저는 키에사가 지금은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 경기력의 답답함이나 그런 케미에서의 좀 안 맞는 게 반복이 되는데도 굳이 학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뭐 나름 이제 뭐 전술적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죠. 뭐 그 슬롯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에 이제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차지를 하니까 나올 텐데. 근데 참 뭐 당연히 이제 선택지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활용을 안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경기가 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키에사가 이제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18경기 뛰었는데요. 출전 시간이 238분입니다. 나눠보면 경기당 거의 거의 10분에서 네. 15분 정도 뛴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뭐 그렇죠. 심지어 18경기면 뭐 전 경기 교체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한 경기 또 선발도 있고 한데.
15분이면 냉장고를 부탁해도 아니고 네,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평균이니까 이게 네, 더 내려가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출전 시간. 그렇죠. 네, 뭐 심지어 선발 경기도 있다고 하면 그만큼 교체에서는 더욱 더 시간을 보장을 못 네. 받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한 경기 선발이 있으니까 대충 한 90분 뺀다고 생각하면 17경기에 한 40분? 네, 뭐 그쵸. 이렇게 되는 거라. 경기랑 네, 10분도 좀- 안 돼. 네. 극단적으로 되는데 이제 뭔가 슬롯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소보슬라이에 굉장히 마법 같은 프리킥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주도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안 풀리다가? 어려워 안 풀리다가 그다음에 진짜 완전 진짜 한 경기 후반 시작하고 한 15분 이쯤 보면은 진짜 네. 완전 맨시티랑 리버풀의 입장이 뒤바뀔 만큼 압도적으로 좀 스탯이 나오긴 했거든요. 점유율이나 네. 슈팅이나. 그래서 리버풀도 비슷하게 맨체스터 시티처럼 흐름을 잡았음에도 득점을 하지 못한다 싶었는데 이 소보슬라이의 엄청난 프리킥이 터지면서 이 경기는 뭔가 리버풀이 잡을 것 같구나. 그때까지는 맨시티가 답이 없어 네. 보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안필드였잖아요. 그 안필드의 기적이라면 네. 기적이겠죠. 그래서 아마 저도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말로 끝났다? 설명이 안 된다. 음. 이거는 뭔가 그 안필드가 주는 에너지, 기운. 그 기운이 뭔가 발동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스날전과 좀 흐름이 비슷했어요. 아스날전도 아스날이 전반전에 뭔가 뭐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후반전에 뭔가 리버풀이 확실히 전 네. 분위기를 잡고 그래도 득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보슬라이의 엄청난 프리킥이 터지면서 이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 경기도 되게 비슷한 흐름이었고 소보슬라이의 득점이 나왔을 때 제가 리버풀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 그런 부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슬롯이 이번 경기만큼은 더 아니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공교롭긴 한데 네, 이게 리버풀의 교체 시점이 딱 먹히자마자 그렇죠. 들어가고 또 먹히자마자 또 들어가고 뭐 이 흐름이거든요. 이게 교체가. 득점 먹혔다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쓸 수 없는 자원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고 싶은 자원이 없는 건 알겠어요. 뭐 은구모와 이런 선수 쓰기 좀 어렵죠. 네. 그리고 공격적인 카드가 얼마 없기도 해요. 딱히 살아요. 네. 네. 의미 있게 쓸수 있는 건. 그럼에도 지금 같이 큰 경기에서 체력적인 우위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리버풀은 주중에 경기를 안 했고 맨체스터 시티는 어찌되었든 경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리버풀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보여졌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선제골을 기록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좀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에게 주도권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슬롯에게는 어쩔 수 없는 비판점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맨시티가 이제 61분에 네. 당연히 이거는 부상 여파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후벤 디아스 투입하고 뭐 라이언 셰르키 5만 원 마르무시 대신에 좀 투입을 했는데 뭐 그에 비해서 이제 리버풀은 이제 85분에 동점골 허용하고 커티스 존스 그리고 이제 홀란드의 역전골 허용하고 키에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의도한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이게 네. 선수가 몸을 푸는 시간도 맞죠. 있고. 네. 그 설마 먹혔다고 야 아니, 나와 너- 이거 아니겠죠. 그러진 네.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교체한 타이밍이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랬다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체력적인 우위를 살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결국에는 슬롯이 아쉬운 결정을 한 게 이 부분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비적인 대응을 취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시티에게 기회를 주어 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 근데 요 슬롯의 약간 안일한 교체 네. 혹은 안일한 후반전 운영 이거는 뭐 비단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그쵸. 좀 꾸준히 1년 내내 나오고 예, 있죠. 좀 지적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우승할 때도 저는 이런 얘기가 가끔씩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시즌 후반기 때부터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지금은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후반전에 맨체스터 시티면 사실 기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요 경기에서 네. 두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요 경기 전까지 리그에서 그러니까 2026년 기준으로는 한 골도 후반전에 그렇죠. 기록하지 못했던 맨시티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역전패를 당했다 하면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에게 후반전에 역전패를 당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토트넘도 결국 맨시티의 후반전을 그쵸. 적극적으로 음. 노려서 그렇게 막 결과를 만들어냈고 사실 그런 걸 따지면 물론 그 경기 토트넘이 잘한 건 맞습니다만 약간 무게추가 시티가 후반전에 너무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또 이제 리버풀은 사실 토트넘보다는 상황도 좋고 전체적인 체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토트넘보다는 당연히 지금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맨시티한테 뒤집힌 건 이거는 사실 심지어 그것도 안필드에서 이거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결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나마 이제 슬로우 편을 들어주자면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이 알리송의 실책이 저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PK? 알리송답지 않은 판단이었고 이 선수가 원래 가장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골키퍼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좀 어이없게 페널티킥 허용하면서 너무 쉽게 역전이 됐잖아요. 그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결정적인 포인트였고 그 포인트 자체는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동점골은 좀 재앙이긴 했죠. 네. 동점골도 그렇고 뭐 역전골도 그렇고 뭔가 실점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거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없을 것도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역전골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슬로우에게는 비판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점하기 전에도 계속 이제 맨시티가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그 실점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슬롯 감독의 약간 변화, 후반전 대응, 막판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마지막에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그 퇴장. 네. 알리송이 이제 기적을 위해서 코너킥에 올라왔는데 안 내려가도록. 네, 계속해서 안 내려가고 결국에는 전환 상황이 나왔어요. 이 전환 상황이 나왔을 때 셰르키가 공을 잡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툭 밀어찼고 이 소보슬라이와 혼란이 거의 경찰과 도둑을 찍었죠. 나잡아봐라를 했는데 결국에는 둘이 서로 집어당기다가 두 선수는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셰르키가 찬공이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VAR을 통해서 정정이 됐죠. 이 소보슬라이가 혼란을 집어당긴 행동이 박스 밖에서 나왔고 그 박스 밖에서 나온 행동이 소보슬라이가 퇴장이다. 그러면서 골은 취소가 되고 맨체스터 시티에게 프리킥이 주어졌죠. 자,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소보슬라이의 파울도 있었고 네. 그 전에 그 다음에 그 소보슬라이 파울이라는 이유에 이제 혼란이 또 소보슬라이를 잡아당기면서 또 혼란의 파울도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떼굴떼굴 공이 굴러갔던 건데 아무래도 그 혼란의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소보슬라이가 잡아당기고 그냥 혼란 넘어지고 으악 하다가 그냥 골 굴러 들어갔으면 아마 그냥 골 인정하고 갔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혼란의 파울이라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골 들어간 거에서 혼란 파울 때문에 골 취소 그다음에 그럼 혼란 파울은 또 이제 앞에 발생했던 또 소보슬라이 파울 때문에 또 그 상황이 연결돼서 있었기 네. 때문에 소급 이렇게 약간 역순으로 가가지고 네. 결국 이제 프리킥하고 퇴장 이렇게 그쵸. 되죠. 그 장면을 살펴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소보슬레가 없으면 안 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냥 먹히고 끝나면 시간상 되는데, 사실 추가 시간도 이미 거의 다 지나간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막 거의 플레이였던 것 그냥 같아요. 포기하고 하는 게 어떨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소보슬레는 그래도 본인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소보슬라이가 뭐 퇴장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막고 한번 뭐 가면 또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소보슬라이였으면 너무 분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 떼굴떼굴 공이 굴러가는 네. 상황이. 자기가 지금 엄청난 골을 그러네. 넣어서 골 기록했구나 네. 소보슬라이가. 지금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지금 막판에 내가 골키퍼도 없는 골문으로 가고 있어. 근데 옆에 막 혼란이 뛰어다녀. 이러면은 저는 너무 분해서. 우라통이 터져서. 네, 이거는 그냥 백태클을 걸더라도 막았어야 된다. 너무 짜증나지 않았을까. 그런 기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래도 소보슬라이가 그래도 내가 잡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거리가 사실 세르키의 그러니까 볼이 굴러가는 걸 보면 어쨌든 두 선수 모두 터치를 할 수 있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공이 좀 느렸기도 했고. 네. 그래서 소보슬라이는 약간 이거 내가 가져와서 한 번 더 올리면 하나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혼란이 너무 빠릅니다. 저는 그 상황에 혼란이 스프린트를 뛰어서 소보슬라이를 제쳐내는 거 보고 정말 한 마리의 짐승이 경기장에 그러니까 소보슬라이도 빠른 선수거든요. 심지어 혼란 뛰는 폼 정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서 봐도 너무 뭐 취소되긴 했지만 그 하고 세레모니까지 되게 그렇죠. 굉장히 파괴적이긴 했어요. 그 카메라 근접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라이안 셰르키다. 골도 라이안- 도둑을 맞았죠. 네, 골을 도둑 맞은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러고 이제 그 이후의 장면은 좀 집중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셰르키가 그냥 사저우를 때립니다. 홈런을 때리죠. 그 프리킥을 네. 보시면은 그때 장면을 보시면 다시 되돌려 보시면 혼란이 측면에서 공 달라고 막 소리쳐요. 야 여기서 공 잡고 그 코너킥에서 그 시간 끌자 했는데 셰르키가 뭔가 그 사저우 소리 지르듯이 그냥 라이징 페스티벌을 때려버리거든요. 심지어 그때 리버풀 수비진들도 벽을 안 세웁니다. 맞아요. 아예 그런 측면으로 공줄 거를 예상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셰르키 입장에서는 정교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래도 골을 늘어보지가 않아 싶은데 그냥 바로 안필드 응원석으로 골을 날려버리더라고요. 아마 물론 이제 그게 당연히 거의 바로 끝났으니까 뭐 네.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게 소포살이 퇴장 당하고 골 취소 당하면서 약간 모두에게 불행한 네, 그렇죠. 그런 흐름이 된 게, 일단은 맨시티는 뭐 골 소득을 맞았고 골 취소했으니까 사실 득실 하나하나 중요한 상황에서 뭐 그 점이 좀 아쉬울 거고, 뭐 리버풀은 당연히 퇴장 당해서 이제 아마 징계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징계 때문에 좀 아쉬울 거고. 참 이게 리버풀이 어쨌든 지금 소보슬라이가 오늘 우측 풀백으로 네.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일단 풀백이 없네요 이제. 전멸입니다. 네. 1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프림퐁 나갔고요. 2옵션 브래들리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3옵션으로 뛰는 조구메즈도 나갔죠. 부상이.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으로 나온 4옵션 소보슬라이였는데 퇴장으로 다음 경기는 아마 못 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 뭐 그나마 커티스 존스, 커티스, 엔도 와타로 정도가 있을 텐데 풀백이 5옵션까지 왔어요. 이거부터가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지옥이긴 하죠. 슬로 그쵸. 입장에서는 불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따라가지 말고 냅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뭐그 상황에서 좀 판단하기 어렵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안필드지 않습니까? 안필드에서 과연 그런 치욕스러운 골을 그렇죠. 들어갔다면 선수들이 과연 그걸 납득할 수 있었을까? 과연 소보슬라이가 퇴장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 골을 포기를 했더라도 그거를 과연 리버풀 팬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 차라리 소보슬라이가 못 나오는 건 알지만 퇴장을 당하고서라도 그런 치욕적인 골은 취소되는 게 어쩌면 더 감정적으로는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요거는 이제 결국 축구의 룰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맞는 판단이고. 그렇죠.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VAR이 있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요즘에 뭐 프리미어리가 VAR로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는데 뭐 네. 요거는 이제 맞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그렇게 물론 복잡한 상황이고 드물게 나오는 상황인 건 네. 맞지만 사실 뭐 그렇게 혼전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심판이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걸 보면 요즘 너무 심판들이 VAR을 믿고 놔버리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거는 규정집을 다 숙지를 했으면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했을 텐데, 그래서 조금 심판한테는 아쉬움도 조금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숙제가 됐으면 먼저 이제 골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골 선언보다는 이제 파울 선언을. 네, 이미 그쯤이면 소브슬라 레드카드가 VAR 가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상황에 선수들끼리 또 언쟁도 있고 결국은 또 VAR이 정정을 해준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사람들의 집중력을 조금 저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아무튼 골은 취소됐고 네. 소보사장이 퇴장을 당했고 네. 그대로 경기는 1대2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맨시티가 최근에 좀 뭐 후반전에 무기력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맨유전도 그렇고 토트넘전도 그렇고 후반전에 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오면서 이제 아스날한테 승점이 좀 떨어지는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제 이 경기였으면 이제 9점 차였으니까 거의 이제 가는 거였는데, 저 쉽지 않았죠. 근데 확실히 요런 경기를 뒤집어내는 거 보면 아직 맨시티의 위닝 멘탈리티는 죽지 않았다라는 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시티 입장에서는 많이 다행인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체력적인 이슈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후반에 좀 뒤집을 수 있다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선수들한테는 조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확실히 우승 경쟁 뭐 많이 남아 있는데 대회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멘탈리티를 새로 가져가는데 이번 경기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준 것 같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순위가 또 유로파권 6위죠. 으로 떨어졌고, 사실 이 밑에 팀들과의 승점 차이를 보면 요것도 장담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죠. 뭐 썬덜랜드가 지금 9위인데 3점 차예요. 리버풀과. 그러니까 당장 바로 다음 경기가 썬더랜드 네, 그렇죠. 경기인데 그거 지면은 이제 쭉
수직 낙하가 그쵸. 약간 예견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좀 3위 자리나 4위 자리까지는 지켜내던 리버풀이 최근에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이 밑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8, 9위 거의 붙어 있으니까 한 경기 네. 차이로 여기까지 가면은 서울 감독이 좀 자리 보존이 쉽지 않겠죠? 그쵸? 근데 뭐 사실 지금 리버풀 보드즈인의 입장을 보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뭐 경질할 만한 스탠스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좀 여유롭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이야 뭐 모르는 거니까. 그다음에 승점 차이 사실 뭐 위랑도 얼마 안 나긴 해요. 예. 약간 보드진도 좀 슬롯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조금은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드는 게 부상 억가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모하메드 살라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어느 감독이 와도 선발 라인업에서 뺏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네, 물론 지금 안 쓰는 상황에서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예. 어쨌든 써야 되는 자원인 건 맞는데 어쨌든 보드진 입장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선택을 가져가고자 해도 살라를 빼기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살라가 경기장에 나오고 슬롯 감독이 설령 살라를 과감하게 교체하지 않더라도 살라의 부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게 슬롯 감독의 전술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용인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버풀은 뭐 좀 너무 김치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맨시티도 알론소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참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펩이 사실 이제는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요즘 펩은 기자회견에서 축구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좀 관심을 쏟더라고요. 제가 볼 때 펩은 약간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시티를 언젠가는 떠나게 될 거고 떠날 법한 순간을 몇 번 있었는데도 모르는 거는 결국 팀의 상황이 가장 이상적일 때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본인의 성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음 감독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림이 가장 잘 완성이 된 상황에서 넘겨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과연 이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맨시티가 그리고 맨시티도 이제 펩의 전술을 이제 수행하기에는 이제 약간 전성기를 구가했던 멤버들이 이젠 거의 다 내리막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많이 버틴다고 해도 뭐 베르나르도 실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페르소나들이 이제 한 많이 남아봐야 2, 3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 안에는 무조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펩이 만약에 막말로 이번 시즌 끝나고 갑자기 물러나도 갈 수도 있죠. 네,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뭐 그림이라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아마 맨시티도 결국 펩이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알론소를 거의 뭐 마레스카도 있겠지만 거의 그 두 감독을 1순위로 생각하지 않을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서둘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풀은 6등이고 맨시티는 2등이고 그래서 맨시티는 계속해서 우승 경쟁하고 있고 리버풀은 이 챔피언스리그 경쟁에서 좀 빨간불이 켜진 이번 경기 패배로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그 경기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마치기 전에 마지막 주제로 저희 김재 선수 얘기가 좀 요즘 있어가지고 그거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시즌 초반부터 뭐 경쟁자의 유난한 타가 새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쵸. 항상 주전은 아닐 거라는 거는 뭐 저희 팬분들도 시즌 시작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번 주에 더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뭐 그냥 선발 안 나와서가 아니라 명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있었던 호펜하임과의 리그 21라운드에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지난 경기였던 리그 20라운드 이 함부르크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었던 거였는데 일단 팀은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에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리그 3등이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좀 중요할 수도 있었어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고 이 도르트문트와의 승점 차가 꽤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만큼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 그런 경기에서 김민재가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정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가지고 단장인가요? 그 바이에른 뮌헨 쪽 관계자가 나와서 그 김민재 명단 왜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 뭐 혹시 다쳤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우리 부상 선수가 다 돌아왔기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좀 대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네,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스쿼드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등록할 수 있는 선수는 18명이에요. 네. 선발과 교체 포함해서.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는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리도 그렇지만 네. 그 교체가 7명. 그러니까 원래 리그 챔피언스리그는 9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18명인데 지금 가용 가능한 1군 자원이 레나드 칼까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그러니까 1군 자원 중에 한 명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바이르미넨의 1군 스쿼드에서 부상자가 아예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빠져야 됐는데 그 선수가 김민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선발은 센터백 선발은 우파마키노랑 요나타가 나왔고 네. 뭐 그리고 센터백을 이제 볼 수 있는 교체 자원은 이제 이도 히로키 뭐 이렇게 들어가서 히로키가 또 나오긴 했어요 번전에. 네. 일단 그래서 이 콤파니의 인터뷰를 발췌해왔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네. 모든 선수가 건강할 때는 로테이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건강한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김민재 선수가 뭔가 실력이나 아니면 뭔가 논란이 있어서 제외가 되었다기보다는 조금은 더 로테이션적인 차원에서 좀 명단에서 제외가 된 게 이번 경기의 인터뷰로만 보면은 확실시 되어 보이는데 그래서 왜 이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냐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바이른 미넨의 리그에서의 위치를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이른 미넨은 뭐 유럽에서도 당연하겠지만 리그 내에서는 압도적인 탑독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는 수비를 먼저 생각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른 미넨을 상대할 팀들은 조금은 더 내려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성이 좋은 자원들이 벤치에 있는 게 센터백을 이 후보에 두는 것보다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네. 높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토 이로키라든지 아니면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던 뭐 스타니시치 같은 자원들이 김민재보다 이 교체 자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디든 될 수 있으니까. 네, 선발로 나와서 이 선수가 센터백으로 뛸 때 어떤 선수가 더 낫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우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체 자원으로 활용이 되었을 때 이토 이로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측면 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센터백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센터백으로도 활용이 됐었던 이토 이로키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김민재보다 이토가 교체 자원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게 중론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바이언의 위치는 사실 탑독이기 때문에 어느 경기를 하더라도 이 팀은 거의 공격적인 교체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뭐 리그에서는 특히 그렇죠. 네, 이 팀이 교체를 가져간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체력 안배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경기가 안 풀릴 때 결국 공격적인 옵션이 필요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부상자가 다 돌아온 상황에서 사실 체력 안배의 얘기는 조금 후순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언급해 주신 대로 멀티성이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교체를 진행할 때 조금 더 앞선에 기여해 줄 수 있는 선수, 뭐 직접 전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필드 앞으로 가서 패스를 계속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자원들이 필요한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물론 발밑도 괜찮고 순간순간 직접 끌고 가는 운반 능력도 괜찮다곤 하지만 그런 장면들이 약간 레귤러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거는 그렇죠. 예. 순간적인 변수에 의해서 나오는 상황들이지 그게 일관성 있게 활용되는 주요한 루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김민재 선수가 명단에 들어가면은 타와 우파메카노의 약간 체력 안배의 옵션으로 네.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토 히로키 선수가 조금 더 이날 경기에는 어울리는 프로필이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토 히로키는 왼발 자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경기를 풀어갈 때 어쨌든 아무리 발밑의 뭐 능력 차이는 다 제쳐두고라도 왼발과 오른발을 가지는 구조적인 그런 시야에서의 차이점이나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언에서 왼발 센터백을 봐줄 수 있는 선수는 사실 이토 이로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센터백이 공격 가담을 하거나 폭을 벌려줄 때 정발 센터백이 조금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날 경기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왼발과 오른발의 뭐 측면이라든지 공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이토 이로키가 조금 선택을 받은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왼쪽 센터백인 타가 오늘은 교체가 되면서 이토 이로키가 들어갔죠.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콤파니 감독이 이런 옵션의 측면에서는 히로키가 조금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또 유사시에는 뭐 고레츠카까지 센터백으로 활용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공격적인 카드를 선호했던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의 의견은 김민재가 이제 진짜 실력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평가받는 실력이 19번째 선수여서 제외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때문에 전술적 선택으로, 전략적 선택으로 좀 제외가 된 거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주전이 못 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 압도적 주전이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김민재의 입지가 갑자기 최근에 낮아진 건 아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세 번째 센터백이라는 위치가 뭐 그렇게 뭐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뭐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나가서,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뭐 일정 시간에 출전 시간은 또 충분히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월드컵도 당장 있고, 네. 김민재 선수가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선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걱정이 뭐 되는 건 당연하나, 이제 결국 이제 19번째 선수만큼 실력 평가가 내려가서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다른 이유가 더 다른 이유들이 크다. 있었다. 뭐 그리고 사실 지난 주말에는 국가대표에서 활약한 선수 중에 김민재 선수 같이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할 선수도 있었지만, 오용규 선수의 득점도 있었고 네. 이강인의 득점도 있었잖아요. 좋은 소식도 많았던 만큼 뭔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소식보다는 긍정적인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막 퇴장도 한번 당하고, 네. 그래가지고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이제 뭐 1월에도 잠깐 뭐 이적 한다 얘기가 있다가 네. 뭐 남았으니까, 첼시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잠깐. 이따가 남았으니까 뭐 어쨌든 뭐 이번 반 시즌은 뭐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뮌헨에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출전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주전에서 밀렸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네. 뭐 리그 기준으로 보면은 분데스리가 13경기 769분 뭐 이렇게 뛰었고, 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뭐 이런 대회들도 있으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죠. 네, 그쵸. 뭐 많은 시간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적은 시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단적으로 이토 히로키 선수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토 히로키는 이번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441분 출전입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뭐 부상 나간 기간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네, 뭐 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그런 선발 센터백의 3옵션으로는 아직은 더 우위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확실히 앞으로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경기 수도 많이 남았고 뭐 시간은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엄청나게 우려할 정도로 또 못 뛰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이 센터백 이 월드컵에 딱 달고 나오면 좀 간지나긴 하거든요. 네. 그 밑에 이제 네. 경기 중에 이제 김민재 뜨는 장면을- 바이에른 뮌헨 딱 하면 또 이제 든든한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박지성 선수가 맨유. 월드컵에서 활약할 때는 뭐 옛날에 기성용 네. 선수도 그렇고 인터뷰를 할 때 화면에 딱 선수가 뜨는데 골 들어가면 소속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뜬다. 이게 가져다주는 상징성이 됐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뭐 어쨌든 뭐 실력이랑 그런 클럽이 큰 그런 어쨌든 감정적인 요소니까 그렇게 네. 객관적으로 뭔가 영향이 있진 않겠지만, 그런 게 사실 상대 입장에서도 아, 바이에른 뮌헨 선수를 하면은 약간 좀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아우라가 있죠. 그렇죠. 그 소속팀이 주는. 그리고 진짜 한 10년 전에 가서 야, 한국인 센터백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뛴대 이러면은 진짜 이거 코드숨 쳤을 안 겁니다. 믿죠. 네. 네. 그리고 뭐, 야, 뭐 홍정호 지금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주전 경쟁하고 있는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을 텐데. 네, 그리고 뭐 바이에른 뮌헨이 뭐 어디 동네 클럽입니까? 네. 레바민의 바이에른 뮌헨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기 세 번째도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전 네. 경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진짜 바이에른 뮌헨 그 팀들에서 요 정도가 진짜 완전히 압도적인 주전 센터백 2명을 놓고 하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체급의 팀에서. 네. 뭐 아스날이 이제 그 마갈량이스 살리바가 좀 압도적이어서 그렇지. 뭐 다른 팀들은 뭐 맨시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은 좀 비판을 받죠. 리버풀 같이. 네. 왜 너넨 2명만 있니?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네, 뭐 시티만 보더라도 그바르디올, 디아스, 아케, 뭐 스톤스 사실 후사노프도 있고. 네, 뭐 누가 선발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네. 않듯이 어떻게 보면은 김민재 선수도 사실 그런 음.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은 약간 출전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 얘기 마무리하면서 뭐 첼시 얘기도 있고 했으니까 뭐 어쨌든 우리는 뭐 프리미어리그를 주로 다루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뭐 그리고 관심도 자체도 뭐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한국 내에서는 가장 높죠. 네. 높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대다수의 프리미어리그 팀들보다 높은 수준의 클럽이긴 합니다만 네.
프리미어리그에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어떠신지. 뭐 당장 첼시와의 링크가 꽤 있었고 뭔가 그 잠깐의 소동이 있었잖아요. 네. 뭐 카톡을 통해서 뭐 연세대 뭐 이런 게 있었다. 연대기업 있다. 오피셜 뭐 이런 게 뭐 있었죠. 예.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첼시와의 지금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꽤 나쁘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로제니어 감독이 선호만 한다면 지금 첼시에서는 충분히 주전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첼시의 후방이 많이 위태롭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봤을 때 첼시가 잘 어울리는 클럽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쨌든 김민재 선수의 위상 정도가 되면 당연히 빅식스도 아니죠. 빅식스 중에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만 눈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미넨에서도 지금 뭐 조금 밀렸다고는 하지만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뭐 어쨌든 본인이 그런 챔스를 노리는 클럽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하고의 환경이 달라졌을 때는 당연히 출전 시간이 늘어나는 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하면 사실 첼시가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첼시에서 선발로 나오는 센터백 중에 김민재 선수와 비교해서 과연 김민재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잘 떠오르지 않죠. 사실 그리고 조금 더 큰 수준의 클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될 거예요. 네. 지금 바이에른 상당히 많이 받죠. 네, 많이 받는 편이고 아무리 페이컷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막 50% 깎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뉴캐슬의 링크도 잠깐 있었지만 아마 성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무래도 좀 받는 연봉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로 오는 선수한테 그렇게 많은 연봉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구단의 사정상. 그래서 첼시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클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첼시가 요즘 주급 체계를 조금 그게 빡빡하게 관리를 그렇죠, 하는 네.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린 선수들이 많이 왔고 네. 그리고 사실 계약을 이제 오래 하면서 주급을 이제 좀 이제 깎는 네, 그런 미국식 계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어쨌든 첼시는 뭐 좀 외람된 얘기지만 구장이 크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슈가 필히 따라오는 클럽입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의 그런 샘플 브리제가 좀 작죠. 네, 그런 페이적인 부분에서 약간 빡빡하게 관리를 하는데 김민재 선수는 워낙 고주급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고 그러니까 페이컷을 안 하면 네.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출전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지 지금 김민재 선수가 사실 이적할 이유가 명확하게 있냐라고 봤을 때는 크게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진. 아직은 그래도 전성기의 나이고 전성기의 나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주전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전으로 도약하기 위한 생각을 할 거고 뭐 사람들이야 이제 밀렸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언제나 다시 따낼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경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4번째, 5번째도 아니고 3번째면 하나 제끼면 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과연 바이에른 뮌헨 같은 클럽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평생 언제 한 번 더 오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주급도 많이 받고 어쨌든 이 팀은 여전히 챔스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팀이고 리그는 사실 압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떠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있잖아요. 월드컵을 앞두고 출전 시간이 너무 줄어든 게 아닌 이상 환경적인 변화를 급격하게 가져가는 게 그리 좋은 선택은 개인적으로도 보이진 않아서 그냥 이대로 어쨌든 겨울 이적 시즌도 끝났고 뭐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앞으로도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 지나면 또 몰라요. 또 뭐 그렇죠. 네, 뭐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따라서 뭐 더 좋은 클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부상 이슈가 사실 여러 없을 선수가 수가 없잖아요. 막말로 지금 뮌헨의 주전 센터백 2명 중에 한 명이 부상으로 신음을 할 수 있고 특히 두 선수는 타나 우파메카노나 모두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팀들의 국가대표 네. 때문에 그리고 뭐 막말로 다른 팀들에서도 그런 주전 선수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변수가 많죠. 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월드컵이 끝나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 일단은 뭐 엄청난 걱정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 재회가 계속 되면 이제 걱정을 해야겠죠.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도 있었으니까 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그 이후 얘기는 좀 월드컵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좀 바이에른 뮌헨에서 자리를 다시 되찾고 좀 출전 시간을 많이 확보하길 그냥 응원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번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FA컵이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또 재밌게 준비해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